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1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급락해 버렸죠. 좀 안 좋게 끝났고,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했어요. 그래서 이 셧다운의 후유증 때문인데, 오늘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반도체까지 다 급락해 버렸고, 이미 오늘 장 시장 전부터 좀 예고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시장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파장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전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카드 뉴스로 만들어 봤고, 또 AI와 금리,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관련된 팩트 시트, 이제 사실 자료, 그게 100억 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리고, 그 많던 경상국장 누가 다 먹었죠? 요새 환율 때문에 오늘은 환율이 크게 꺾였는데 정부가 구두 개입 좀 했죠. 예, 그 내용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자에서 배당으로 이제 자금 이동, 예금에서 배당으로 이동한다. 그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메모리 가격 상향 조정, AI 두뇌는 반도체다. 심장은 원전이다. 키옥시아가 오늘 주가 폭락해 버렸어요. 낸드.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도. 원전의 첫 번째 키워드, 뱅커빌리티. 그리고 굴삭기, 산업대전환, 미용 의료기기, 요새 주가들 빠졌는데 그 내용하고, LG화학, SK이터닉스, PSK홀딩스, PSK, KNJ, ENF 테크놀로지, 덕산네오록스, 리노공, SBS 심텍, 공시는 LG화학, CS윈드, 파이버프로, 디지털대성, 쌈지엔터, TFE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장 셧다운 종료됐고, 미국의 근데 금리 인하 확률은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51%까지. 왜냐하면 경제 데이터가 좀 발표가 안 돼요. 거기다 기술주들 거품 논란 여전하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깨버렸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했는데, 여기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51밖에 안 돼요. 원래 90% 넘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예. 엔비디아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폭락하고, 경제지표 발표가 안 되는 게 여기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손상됐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백악관 고문이죠. 케빈 에셋이 실업률은 아마 발표가 안 될 것 같아요. 10월달. 그거는 안 될 수 있고, 고용지표는 발표된다. 고용자 수는. 가구조사가 10월에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밖에 확인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깜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래서 이제 시장이 좀 공포에 시달렸고, 비트코인도 급락했고, 비트코인도 빠지는 거 이제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같이 그냥 빠지는 거고, 주가 하락 속에서도 너무 이렇게 우려하지 말자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보면 건강한 조정이다. 예, 결국 이 AI에 대한 지출은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의료, 제조, 산업 분야 모든 분야에 다 실제 AI 혜택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는 AI 자본 지출이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거라는 큰 그림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제롬 파웰 의장이 몇 주 전에 금리 인하 확정 안 됐다고 언급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라는 게 일단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나고 있고, 연속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심각한 딜레마가 데이터를 모른다. 그 내용이고, 그래서 12월에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어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도 4분기 경제성장률이 좀 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좀 경고를 해버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어쨌든 아직 모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아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시장은 좀 답답한 거죠. 댄 아이버스가 테슬라 강세론자인데 그럼에도 좀 인내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공학 옵티머스, 그게 당신이 바로 노리는 목표인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로봇 군단을 일론 머스크가 구축한다고 했는데, 머스크와 테슬라가 내놓은 가장 중요한 장은 바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공학. 그래서 시총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도 갈 가능성이 있지만, 또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가장 유명한 피지컬 AI 투자처는 맞다.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장밋빛 비전은 맞는데 실적은 안 좋잖아요. 전기차가 잘 안 팔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주가에는 영향을 좀 안 좋게 작용했고, 엔비디아 급락, 마이크로, TSMC 빠진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화되면서 빠졌고, 테슬라, 알파벳, 오클로드 AI 버블 논란, 원전주죠.
급락. 시스코는 이제 2000년에 기록한 IT 버블 주가를 넘었대요. 그래서 실적 때문에 올랐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디즈니도 TV 사업부 안 좋아하면, SBS도 TV 사업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회사들이 TV가 좀 안 좋아서 급락. 솔라이트 태양광도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일단 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슈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징어 게임 시장, 한국 개인 투자들이 만든 파장이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고요. 한국의 리테일 투자들이 미국 주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이제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베팅하는 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 게임과 비슷하다고 해서 스퀴드 게임 마켓이라고 불리고 있고, 민주식의 급등과 미국 시장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주식 많이들 하세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미국 주식은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1,700억 달러까지 이제 미국 주식, 미국 1,7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가 넘죠.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특정 고위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현상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증시가 10년간 2배 오르는 등, 사실 10년간 2배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미국은 몇 배나 더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옛날에 보시면 이쪽 보이세요? 여기 아래쪽에 2018년까지는요 미국 주식 거의 안 했어요. 다 중국 주식만 했어요. 그때는 미국 주식 자체에 대한 그 수요도 없었고, 그냥 갑자기 폭발하죠. 사고 파는 거, 가치, 그 다음에 여기 들고 있는 미국 주식, 요게 이제 1,700억 달러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예. 폭발적으로 커졌죠.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면 빨리 수익을 내야 한다는 동기가 한국 개인 투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예, 연초 대비 거의 2배나 이런 이제 미국 주식 보유가 증가했고, 예, 제일 많은 건 보이시죠? 뭐죠? 역시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애플, 아이온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QQQ,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레버리지도 있죠. 여기 보면 이쪽에 아래쪽에. 예.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 뭐 비욘드 미트, 뭐 이런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히 레버리지 상품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레버리지. 예.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레버리지들이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한 개인은 6억 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밤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거래를 한다고 밝혔고, 예, 어쨌든 그 미국 주식을 새벽에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히려 한국식 개인 투자 중심의 변동성 시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일부 전략가들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미국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 뭐 각자 알아서 할 문제예요, 사실. 그죠? 예. 근데 내 돈 가지고 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 거기서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이제 각자 알아서 뭐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거는. 예.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그 변동성 있는 기업들의 한국 이제 개인 투자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를 했고, 예. 어쨌든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도 한국 기업 투자가 많았고, 근데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뭐가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뭐 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핵심 뭐죠? 우리나라 투자자분, 그러니까 한국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 예. 그리고 많이 열광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살 것 같고, 이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미국 주식 선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걸 나타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이들 투자하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기사까지 냈겠어요, 그죠? 어쨌든 너무 막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은 할 필요는 있죠. 지금 시장이 워낙 오른 상태잖아요. 사실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레버리지는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뭐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현상,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환율도 쉽게 떨어질 가능성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진투자의 허재현 연구원이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에브리싱 랠리가 흔들리고 있다. 모두 다 오르는 거. 근데 미국 주가가 이제 점점
그 에브리싱 랠리가 아니고 비트코인도 꺾이고 금 꺾였고 이제는 나스닥 기술주도 꺾여버렸어요. 뭐만 남았죠? 이제 바이오, 가치주가 좀 살아남았어요. 왜죠?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졌으니까. 근데 에브리싱 랠리가 흔들린 근본 이유는 이제 이 허재현 연구님은 아마도 AI 채권 발행, 메타가 발행해버렸죠.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심각한 단계는 아닌데 여전히 현금은 있어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래요. 뭐냐면 지금 속도로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2027년, 28년부터는 이들 현금 부자 기업들조차 돈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상으로 2030년에 1조 달러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연간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2조 달러거든요. 예. 2조 달러 국채를 찍어서 이걸 발행하거든요. 이건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또 1조 달러가 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에서. 그럼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 예. 그럼 누군가 이걸 사주면 괜찮아요. 저걸 못 사주면 금리가 튀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도 돈 필요하고 민간 기업들도 AI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자금을 구하려면 자금 구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주들한테 안 좋은 거죠, 사실. 예. 거기다 또 병목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 자금 시장도 지금 약간 이런 리스크들. 지금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거 앞으로 좀 이런 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미국에서도 가치주, 배당주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거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는 점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미 협정은 이게 그 미국 백악관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요. 이거 이제 연합뉴스에서 뭐 그냥 표로 아예 깔끔하게 정리하셨더라고요. 한미 무역 팩트시트 이제 사실을 적어놓은 거죠. 그걸 이제 합의된 주요 관세율이고, 자 상호관세 15%로 인하하고요. 자동차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원목 제제품과 목재 15%, 의약품은 15%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도 리스크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제네릭 의약품 있죠. 복제약, 천연자원, 항공기 부품, 이런 쪽은 아예 관세가 없어요. 상호관세 철폐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는 관세율이 안정해졌는데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런 이슈가 있었죠. 요거는 이제 그 팩트시트에 나온 거 있죠. 그걸 좀 요약한 건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들만. 양국 정상은 조선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양적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투자 환영했다. 조선 분야 1,500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추가로 약속된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가 포함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미국 최애국 대우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것 중에 좀 높은 관세율 아니면 15%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15%는 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품 목재 제재, 자동차도 15% 인하 확정이 됐습니다. 반도체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렇지만 대만보다는 높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국은, 그러니까 200억 달러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외환시장에 변동성 생기면 안 해도 된대요. 미뤄도 돼요. 이건 이제 좋은 조건에 합의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1,500억 달러 해외 직접차 발표에는 8월에 발표를 환영했다. 양국 정상은. 그리고 대한항공이 저번에 그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담겨 있고, 그리고 식품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결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얘기도 좀 들어가 있고, 국방비를 조금 증액할 계획을 밝혔어요. GDP의 3.5까지. 좀 올리겠다. 그래서 방산적. 이럴 때 이제 미국의 장비를 구매하는 거예요. 이건 미군의 무기를 구입하는 거죠. 2030년까지. 이거는 우리나라 방산주하고는 좀 무관하고, 오히려 미국의 방산주가 좋겠죠, 이거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요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리고 요거에 들어가 있죠. 한국이 미국 조선소 및 미국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서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 및 역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 우리 도와주겠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배를 만들 수도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 수리 정비뿐만 아니라 조선소 현대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법적 요건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배도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그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이거 승인했어요, 실제. 여기 보시면 실제. 예. 여기에 대한 연료 조달 방안도 미국이 아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까지 승인이 돼서 조선주가 그래서 오늘 이 폭락장에도 좋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주한테는 되게 그림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선주를 요새는 좀 지지부진 하잖아요. 근데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게 남았거든요.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군함. 네. 군함 사이클이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고, 이제 미국에서 뭐 법을 바꾸든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열린다면 굉장한 수혜를 좀 받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자동차한테도 괜찮고 조선업종에 좋은 그림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매크로부터 좀 설명드리면 그 많던 경상흑자 누가 다 먹었냐, 이런 이제 비유인데,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상수지 흑자잖아요. 흑자면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면 이거 원화로 바꾸니까 아니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무역 수지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왜 환율이 오르냐 이거죠. 이거 전통적인 경제 상식과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경제 이코노미스트들도 되게 당황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예. 달러가 빠졌거든요. 달러가 떨어졌는데도 환율이 고작 1.6%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달러 약세도 반영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창용 총재가 맨날 변명하는 거 아니냐. 지금 환율 오르는 거는 다른 요인이 뭔가 감춰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창용 총재 뭐라고 했냐면 사업개미 때문이다. 네. 근데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업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 엄청 사요. 이번 달 12일까지도 이번 달에만 3조 4천억을 샀대요. 3조 4천억. 예. 그래서 보통 한 달 동안 지난달만 보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보다 사업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 산 게 금액이 더 커요. 그럼 그만큼 더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올라가겠죠. 이거는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증명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예. 우리나라 보세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파란색. 예. 그 밑에 회색은 채권 투자. 예. 엄청 많죠. 이게 구조적으로 늘어나요. 아까도 보셨지만 미국 주식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된 이 달러가 원화로 환전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환보유고로 쌓이면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게 환전이 안 되고 해외 직접 투자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예,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 여전히 흑자고, 뭐 돈 잘 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기지 만들고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또 반도체 배터리, 예, 장비들 그쪽으로 수출하고, 그 돈들이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오는 게 아니라 또 거기다 갖고 있는 거죠. 원화로 환전이 안 돼요. 그래서 수출이 좋으면 원화 강세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의 정말 공격적인 미국 주식 투자. 근데 이거를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돈 벌겠다는데 뭐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미국 주식이 좋아서 하는 건 뭐 당연할 수 있어요. 해서 그걸로 배당 받고 이자 받고 그 돈들 또 들어오고,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 주식도 파시겠죠. 뭐 영원히 뭐 사시겠어요? 그죠? 어느 시점에서 팔면 그건 다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원달러 환율 낮추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환율 올라가는 거는 너무 저는 염려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뭐 위기설이다 이거는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다만 너무 높으니까 환율이 이걸 좀 꺾어줄 필요는 있죠. 정부가 그래서 오늘 좀 개입한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면 물가 부담이 생기니까. 예. 그렇지만 환율이 옛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서학개미 분들의 투자 열기,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 예. 이것도 달러를 유출시키는 요인이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매년 200억 달러씩.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을 봤을 땐 쉽게 이 구조가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높기 때문에 좀 꺾일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1,500원 넘지는 않을 것 같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1,400원을 또 저점을 할 것 같고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여기서 환율이 좀 등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지속적인 해외 유출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왜냐면 우리나라 또 그 환시장이 튀면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구조를 깨는 방법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파시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미국 주식 좋으면 가져가야지 또 왜 팔아요, 그죠? 그거는 뭐 각자 선택의 문제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기를 완전히 내수를 강력하게 부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국 경제를. 원화가치 오릅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그거 하려면 또 돈 풀어야 돼요. 원화가치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쉽지 않고, 한 가지 방법은 그냥 해외에서 자본을 많이 갖고 와야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해주고, 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사는 것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식 사려고 하고,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주고, 데이터 센터 짓고, 이게 더 많아지면 환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지금 당장. 거기다 지금 요새 외국인들 주식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요런 이제 구조기 때문에 뭐 왜 지금 환율이 올라간지 좀 명확하게 이해는 가시죠. 결국엔 위기는 아니고 좀 약간 그래도 신경은 쓰이는데,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좀 많이 투자해 주는 거, 요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제 이자에서 배당으로 자금 이동.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은 여전히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는데, 고배당 기업이라면 배당소득은 그 세율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는 이자 소득에서 배당 소득으로의 자금 이동 수요를 자극할 거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인데 과세가 붙지만 이제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33만 명 정도 된대요. 금액은 10.7조. 금액 꽤 크죠. 그리고 이 배당소득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기업들, 이제 조건이 있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인 거. 이 둘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이 여기 보시면 상장기업 전체로 559개 정도 돼요. 전체로는. 그래서 저기로 가려고 더 배당을 많이 주려는 기업들도 나오겠죠. 그리고 요게 신고 인원 2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이 구간이, 금융소득이. 진짜 많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하고 여기 3억 초과, 이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에 대응되는 예금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이자율이 3%였다면 357조, 2.5%면 428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예금, 이제 해당 예금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지금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해주잖아요. 분리과세를 하면 내가 금융소득을 만약에 배당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나는 은행 이자로만
1년에 2천 이상 받는다.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종합과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떼겠죠. 근데 분리과세를 딱 해주면, 예. 이자 소득에 분리과세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배당 소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럼 기업이 이자 받는 것보다 주식에 뭐 예를 들면 현대차 우선주 사가지고 6% 배당을 받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만약 예금에서 돈 빼가지고 주식 현대차 샀다면 이제 만약에 거기서 배당 수익으로 내가 뭐 1억을 받았어요. 그래도 분리과세니까 25%만 떼는 거죠. 예. 원래는 49.5를 떼야 되는데.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냥 하나 예시입니다. 예. 그러면 예금만 했던 이런 고액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그 금융소득이 좀 큰 예금만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금액이 428조 가까이 될 수도 있대요. 이게. 근데 진짜 오겠습니까? 그게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일부만 이동이 돼요. 굉장히 보수적인 자금이라 잘 안 움직여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자체로 배당주를 그냥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한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혁명이에요. 이 자체로.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배당소득세율 인하 수혜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배당 성향과 이런 거 맞춰서 잘 적어주셨고, 뭐 하나금융, KTNG, 기업은행, KT, SK텔레콤, 거의 뭐 금융증권주 아닌가요, 다? 네. 여기에 통신주 딱 2개 들어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AI. 자, 메모리 가격 상향 조정, 이제 하나증권 나왔는데, 서버 수요가 폭증하니까 서버향 D램 공급 확대. 그러니까 모바일과 PC 드램 안 만들죠. 이건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전 제품 다 올라가요. 그래서 비수기인데도 가격 오를 것 같고. 결론, 서버가 모바일 PC 수요까지 같이 끌어올리면서 슈퍼사이클. 예. 그래서 삼성전자 낸드, D램 낸드, 하이닉스 D램 낸드 가격 상승폭 전망인데, 왜 하이닉스가 그 D램 상승폭이 삼성보다 이렇게 낮냐, 8% 차이 나냐, HBM 비중이 높아서 그렇대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 주가는 재평가 받아야 된다. HBM4 가격 협상이 끝났고 가격 과정을 좀 상향하고 아마 50%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HBM은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 멀티플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TSMC 밸류를 적용해야 된대요. 예. 그러면 왜냐면 수익성이 TSMC보다 좋아요. 이게 HBM이. 그러니까 그 정도 대접해줘야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이익이 오르겠죠. 모바일은 깎여요. 왜냐면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이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이것도 원가 부담 생기죠. 근데 이거는 뭐 악재라고 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해요. 모바일은 좋죠. 수익성이. 그럼 그게 더 주가에 좋은 건가요? 아니면 반도체가 엄청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버는데 모바일은 안 좋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당연히 이게 나은 거죠. 예, 반도체가 핵심이에요.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하는 건 모바일이 아닙니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이 원가 부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재상향했고 삼성전자 95.8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하이닉스 77.3조 1년에 100조를 이제 버는 상으로 갈 것 같고 합산 시총 1058조 합산 영업이익이 173조 PER 합치면 6, 그러니까 평균 내면 6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숫자 보면 100조 둘이 합쳐 173조 퍼 10배 주면 둘이 합쳐서 시총이 1730조 가야 되는데 와 이게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자, AI 두뇌는 반도체, AI 심장은 원전이다. AI 메가사이클 3년차. 지금 버블이 왜 아니냐. 연쇄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PC, 인터넷, 모바일, 아이폰, AI. 요거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PC와 모바일은 태동은 10년간 고성장. AI 이제 3년. 시장 전망. 엔비디아 젠슨왕이 글로벌 AI 인프라가 2025년 7천억 달러에서 30년에 4조 5천억 달러, 4조 달러 될 거다. 5배. AMD의 리사수 CEO도 AI 칩 시장이 연평균 60% 성장해서 1조 달러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잠시만요. 여기 그림이 왜? 요게 2025년 7천억 달러, 2030년 3에서 4조 달러.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물리 AI 시장을 크게 봐요. 제가 이거 한번 그때 편지도 한번 써드린 적도 있고 했잖아요. 예, 물리 AI 시장이 훨씬 크죠. 요 시장으로 이제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1999년 닷컴 버블과 AI, 우리 비교들 많이 하죠. 자, 그때는 닷컴 버블 99년도에는 지금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땐 긴축했고 재정 정책도 긴축. 지금은 다 돈 풀죠. 그 다음에 순위 그땐 적자고 M9,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브로드컴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20%, S&P 500 10%, S&P 500이 전체적으로 10% 성장인데 여기는 20%, 두 배나 성장. PER 60배, 여기는 30배. 예,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이제 왜 반도체하고 원전 같이, 요 그림 보시면 왜 머리는 반도체, 심장 원전이래요. 자율주행 하려면. 예, 필수 두 요소래요. 그래서 원전은 심장이래요. 이거를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머리를. 우리 에너지 줘야 되잖아요. 예, 머리를 쓰려면. 그게 원전 심장의 역할이죠. 반도체는 지금 2026년에 범용 디램이 HBM 이익률보다 더 높을 거래요. 왜? 공급이 없으니까. 예, 이건 삼성전자한테 유리하죠. 엔비디아 루빈 탑재 HBM4도 출시되고 마이크론은 당장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겠죠. 미국 주도의 한국 공급망이 들어갈 것 같고, 예,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 이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중 AI 패권 전쟁, 미 정부 주도로 한수원이 물론 이렇게 팀 코리아 가면 제일 좋은데 그건 좀 어렵고 우리나라 이제 각각 개별 기업들이 미국과 이제 계약을 맺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수주도 급증할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인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보시면 삼성전자 파란색, 예. 옛날엔 삼성이 압도적이죠. 사실 저 빨간색이 하이닉스인데 지금 보이세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커지는 거 어마어마하죠. 근데 양사 합쳐서 150, 여기는 156조.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선호주 삼성전자, 닉스, 하이닉스, 원전, 도예빌, 한전, 현대건설. 자, 키옥시아가 오늘 실적 발표해가지고 주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치를 하야했고 판가가 한 자릿수 초반까지 하락했대요. 판가가 우리 다 낸드 업황 보면 가격 계속 오르는 걸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세부 내용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판매량은 늘었어요. 전분기 대비. 근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낸드도 있고 모바일용도 있고. 근데 이 여기가 어디죠? 키옥시아는 모바일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가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둔화된 거죠. 판가가. 이게 블렌디드라는 건 섞었다는 얘기거든요. 비싼 제품, 그다음에 싼 제품이 있잖아요. 기업마다 이걸 섞어버리면 그걸 블렌디드 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품 믹스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하는데 9월에 이제 9월 분기, 그러니까 아마도 3분기 애플 중심의 모바일 비중이 확대되면서 애플에 이제 이 키옥시아 낸드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판가가 낮아요. 모바일은요 판가가 낮습니다. 서버도 단품 들어가는 것도 판가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률이 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키옥시아의 문제죠. 우리 한국의 낸드랑은 이거를 같이 교집합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구조적 이슈도 아니죠. 재무건전서 기반에서 신중하게 자본 지출하겠대요. 공급가인 이슈도 없어요. 그 다음에 ESSD, 이건 좀 비싼 제품이죠. 이게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낸드죠. 요거 세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지금 하이닉스죠. 예. 그래서 HDD 공급 부족, QLC 요걸로 대체, 판가 상승, 이 구조는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모바일에 이제 고용량 제품도 탑재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급 타이터.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실망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애플 아이폰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거기 비중이 높은데 그건 단가가 낮거든요. 그런 거지. 이거를 뭐 확대 해석해서 이제 반도체 뭐 낸드 끝나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만 그냥 다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원전은 이제 여기 장문준 연구원님이 2020년 원전 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키워드는 뱅커빌리티가 이제 그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40년간 서구권 원전 산업이 침체한 근본 원인은 뭐 기술력이나 수요 부족이 아니라 이제 원전은 투자 불가능한 자산으로 간주했기 때문인데,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금융기관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한마디로 이제 투자하는 걸 한마디로 이제 은행이죠. 그래서 이제 뱅커빌리티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지난 여기서는 뱅커빌리티가 많았죠. 이렇게 원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제 안 했던 거죠. 예. 정부 규제도 좀 있었고. 예. 그래서 1990년대 전력산업의 자유함이 민영화는 원전산업의 제도 버팀목을 무너뜨려 버렸대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거를 그 보증된 현금으로 인식해서 돈도 빌려주고 이러면서 투자가 많아졌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대요. 90년대 들어와서. 뱅커빌리티가 훼손된 거죠. 예. 영국 정부도 이런 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22년도에 영국은 뱅커빌리티를 다시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 중에도 규제기관이 승인한 허용 수익률에 기반해서 투자 비용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이 건설기관에는 이 현금 흐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잘 안 될 가능성,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허용을 해주면 비용 일부 해소하니까 자본 비용 리스크를 낮추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페르미 아메리칸 원전을 정부 주도 산업에서 시장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 마타도로 있잖아요. 예. 여기에 원전 4개 짓고 막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전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도널드 트럼프죠. 4개 원전 이름이. 여기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또 전기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과 런던 증권거래 동시 상장. 정부 보증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원전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상장시켜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예. 자본시장에서도 이제 뱅커빌리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신호로, 그러니까 금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이 들어가면 성장성이 커지고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또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랑 파트너십 체결해서 800억 달러 이제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금융을 주선해 주는 거죠. 인허가를 지원하는 대신. 예.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 시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PO하면 지분 20%를 정부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거죠.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운용 자산이 1.5조 달러인데 투자처를 찾지 못한 미투자 대기 자금이 0.4조 달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한 돈이 지금 투자처를 못 찾는데 이 뱅커러블 요게 다시 시작이 되면서 찾아가겠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시각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인데, 다만 뭐 AI나 원전이나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휴식은 필요합니다. 미국도 막 원전 좀 막 빠지잖아요. 휴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너무 막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 공부는 해놔야죠. 굴삭기 저희 당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굴삭기 산업도 몇 가지 트렌드 때문에 괜찮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세 가지 AI 에너지 공급망 때문에 굴삭기 괜찮을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AI는 전력망 데이터 센터 요거 해야 되고, 에너지 LNG 원자력 친환경, 공급망 광물 안보, 히토류 막 이런 게 있겠죠. 요 세 가지 사이클로 인해서 굴삭기 괜찮을 것 같아요.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해야죠. 인프라 깔아야 되니까. 그거 할 때 굴삭기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또 미국은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돼 있으니까 교체도 해야 되고 지중화 사업도 해야 되고 이제 땅 밑에다 딱 묻는 거죠. 그럴 때 굴삭기 들어가고, 천연가스, LNG 여기도 당연히 터미널이나 이런 거 지을 때 당연히 굴삭기 필요합니다. 히토류 지금 핵심 광물, 예, 당연히 굴삭기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광물 생산 추이인데 점점 늘어나죠. 예. 그리고 아프리카 브라질에서도 광산 개발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 이건 현대건설기계가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죠. 예, 광산 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인프라 투자할 거고, 예. 그래서 제조 부활해야 되잖아요. 미국도. 이게 초당적 목표인데 이러려면 또 공장도 짓고 해야 되니까 결국 굴삭기 또 필요합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재무장, 범유럽 통합 교통 네트워크 이런 인프라 투자도 합니다. 브라질은 룰라 3기 정부의 신성장 촉진 프로그램,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기대를 하고 있고, 전 세계 광물 매장량의 30%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여기도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서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여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죠. 그럴 때 굴삭기가 또 필요. 인도도 내수시장 활성화 목표로 남부에 집중된 발전을 북부와 중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구조적으로 좀 좋은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굴삭기 쪽 이번에 굴삭기 업체들 실적 보니까 다 괜찮더라고요. 네, 잘 나왔어요. 뭐 대창단조도 그랬고 DY파워, 진성TC 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이제 합병하죠. 그래서 인프라코어는 이제 소멸되고 현대건설기계 밑으로 들어가고 인프라코어 주주분들은 이제 현대건설기계 주식을 받게 됩니다. 여기 엔진 사업이 또 알짜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두산 밖에 또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굴삭기도 여기는 이제 요 대기업만 나왔지만 뭐 굴삭기 하면 우리 항상 떠오르는 대창단조, 진성TC, DY파워 요 3인방이죠. 요 부분도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는 주가 하락이 좀 아쉽지만 예상 실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주가 엄청 빠졌잖아요 최근에. 근데 뭐 실적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참 그죠? 너무 오른 게 문제인가요? APR이 IR에서 향후 영업이익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선 세 가지를 꼽았대요. 수출 국가 확장, 그 다음에 온라인 채널 영업 레버리지 효과, 수익성이 높은 오프라인 매출. 요 세 가지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셋 다. 이게 꺾이면 좀 안 좋겠지만 그래서 온라인 잘하고 매출 늘면서 영업이익이 확 증가하고 수익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출도 온라인 후광 효과로 가고 수출 국가 늘어나고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APR은 이게 올해 영업이익 추이고 내년입니다. 전망치인데 다 올라갔잖아요. 주가만 급락했죠. 파마리서치는 좀 안 좋았죠. 4분기 그 성수기 진입하고 인바운드 모멘텀 지속될 것 같고 수출 유통사의 일시적 판매 제한 이슈도 해소된 것 같고 유럽의 첫 선적 매출 반영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좀 안 좋았죠.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꺾였어요 실제. 근데 많이 꺾인 건 아닌데 주가는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이제 이거 성장 못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성장을 할 것 같고 외국인들 한국 와서 리주란 맞죠. 리주란 맞으면서 복합적으로 맞더라고요. 리주란 맞고 이게 섞어서 맞더라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거기에 리주란이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가만 좀 많이 흔들린 것 같고요. 휴젤은 일단 좀 미국과 중국 중심 좋다. 이번에 내년에 글로벌 CEO가 새로 부임해요. 전 엘러간 총괄 사장이라고 하는데 미국 영업 타겟 지역이 기존에 서부였는데 이제 동부까지 늘릴 거래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근데 실적 컨센서스가 확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다지는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브라질 유통사 인수를 통해서 브라질 그 유통 방식이 기존 간접 판매에서 직접 판매 법인 체제로 전환돼서 현재 유통망과 마진 구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유통사를 인수해서 직접 현지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있죠, 분명히 이런 부분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익 추정치가 올해는 꺾였는데 내년은 오히려 올라갔죠, 또 다시. 그래서 클래시스는 좀 올랐어요, 주가. 어쨌든 실적에 큰 문제들은 없어요. 뭐 그렇게 엄청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부분이 있고 피곤한 거죠. 이제 AI처럼 야, 너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좀 쉬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뺀 거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회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좀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이 이제 이따 공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3.7조인가요? 그 양극재 판매를 했어요. 어디에? 파나소닉에, 미국에 전기차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사 LG그룹 말고도 GM, 토요타에 이미 옛날에 수출한 게 있고 이번에 파나소닉까지.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들어가겠죠. NH의 최영호 연구원님은 신규 고객 사양 출하를 통해 큰 폭의 양극재 판매량 확대를 예상한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번 신규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바탕으로 26년 판매량 증가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공급은 GM, 토요타에 이어서 세 번째 B그룹 사양 공급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어쨌든 안 보고 중국을 자꾸 내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SK 이터닉스 요새 좀 안 좋죠. 이 실적이 좀 부진했고 다만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연내 태양광 개발용을 하나 더 수주할 것 같고 연료전지 실적 반영될 것 같고 해상풍력 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존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좀 하나 봐요. 언론 보도를 통하면. 그래도 근데 최대 주주가 변경돼도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계열사랑 비즈니스 잘 안 하거든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 사업 연내 2개 프로젝트에서 4개까지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이재명 정부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니까 거의. 예. 미국보다 한국에서. 해외보다 국내 쪽이 많죠. 그래서 실적 부진 지나간 이슈니까 이번 역시도 기회 요인이 될 것 같고 PSK 홀딩스는 실적이 뭐 어제 잘 나왔죠. 그래서 지연된 장비 매출이 3분기에 반영됐습니다. 이래서 장비주들 실적 추정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반영될 게 다음이 밀리면 실적 안 좋았다고 빠지는데 어차피 다음 분기에 반영되니까 그럼 다음 분기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참 어렵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2분기에 반영이 안 된 게 이번에 반영된 거죠. 그리고 대만의 후공정 업체 장비 매출 증가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죠. 파운드리 고객사, 대만, 오사트, 예, 후공정. 그러니까 TSMC나 이런 후공정 회사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력 장비 디스컴, 그 찌꺼기 없애주는 장비입니다. 그 매출 증가 지속될 것 같다. 이번에 긍정적 실적 내놔서 괜찮은 것 같고요. PSK는 조금 안 좋았어요. 북미 고객사 장비 매출 인식. 여긴 또 인식이 안 되는 거. 그죠? 인식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실적이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 지연된 걸 또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다음 분기에도 반영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 삼성전자 평택 피포양 장비 수준은 지속 증가해서 4분기에도 매출의 대부분이 될 것 같다. 평택의 피포에서 나오는 장비가 대부분 매출로 좀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의 이제 청주 공장 여기도 장비 반입 시작되니까 매출 증가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NJ 실적 좋았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좋고 너무 싸다. 낸도 그 소모품 만드는 거 아시죠? 웨이퍼 있고 웨이퍼 딱 받쳐주는 SiC 포커스리 위에서 열이 플라즈마가 탁 내려오면 이 웨이퍼를 깎아내리죠. 그때 이제 밑에서 받쳐주고 웨이퍼를 버티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근데 그 뜨거운 열을 받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모되는 거죠. 근데 SiC는 오래 쓰긴 해요. KNG는 근데 저걸 하기 위해선 CVD 챔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대단한 거죠. 원가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그거를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iC 포커스링은 기존 실리콘 대비 높은 내플라즈마성을 가지고 있고 필수 부품이고 애프터 마켓이죠. 그래서 원래는 장비 회사에 먼저 납품하거든요. 장비 회사가 이 부품을 가져다가 꽂아서 이제 제공을 하는데 KNJ는 장비사에 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직접 줘요. 그래서 보통 교체용이라 그러죠. 장비에서 이제 이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한 번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장비사에 요청 안 하고 직접 이제 자기가 구매해버려요. KNJ로부터.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그동안 애프터마켓 납품사들의 SiC 근데 애프터마켓 이 회사들은 좀 품질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품질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주가는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고 재평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좀 실적이 안 좋았고요. 다만 4분기에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들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고순도 불산, 고선택비 인산, 식각 주로 식가격이죠. 그러니까 깎아내는 소재. 최근 한 달간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한 것 같다. 지금 미리미리 눈높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매수하자 이런 내용이고 주요 신제품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26년 성장에 초점 맞춰야 된다. 고순도 불산은 25년 연말 양산 시작되면 전사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거예요. 그 다음 이게 고선택비 인산 시가격이 그거거든요. 그 낸드에 들어가는 거. 낸드에 이 어떤 그 안에 들어간 이제 화학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한 번에.
쫙 이제 뿌리는 순간 그냥 쫙 없어지죠. 그 시장을 이제 진입을 정반한. 여기 이제 먼저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솔브레인이죠. 이걸 먼저 한 게 이제 ENF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또 기회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덕산 네오록스는 3분기 실적은 부합했지만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어요. 예. 어쨌든 중국 시장 경쟁이 좀 심해요. 이게 좀 악재입니다. 그리고 애플 폴더블은 최근에 출시 지연 얘기 나왔지만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예. 출시가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소재, 독점 소재죠. 블랙 PDL. 요 소재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공개 시점이 다가오면 또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권민규 연구원님은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을 다뤄주셨어요.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리지드, 이게 휘어지지 않고 딱딱한 그런 OLED 수요 감소 영향이 올해 이어 내년에도 지속되는 점은 부담이다. 요걸 좀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죠. 리지드 물량은 좀 수익성이 낮아요. 근데 물량이 많아서 영향을 좀 준대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중국에서 경쟁이 좀 심화되는 거, 이게 우려 요인이다. 중국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핵심은 삼성하고 애플 쪽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을 좀 기대해보자. 다만 현재 이제 저런 중국 이슈가 좀 생겼고 당장 뭔가 모멘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3분기 기대치를 15% 상회했고, 북미 팹리스 설계 고객사로 모바일 소켓 출하가 호조 보이면서 실적 감소를 상쇄했다. 리노공업의 연구개발용 소켓에서 제품 경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AI 반도체를 새로 만들고 싶으면 만든 다음에 리노공업이 보내요. 야, 이거 괜찮니? 봐가지고 리노공업이 테스트 해가지고 괜찮으면 보내주죠.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줘요. 대량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량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또 해주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칩들이 많이 나올수록 리노공업한테 좋은 거죠. 근데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XR 기기, 자동차, 고사양 컴퓨팅, 로봇에도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럼 칩 수요는 계속 늘 거고, 그 칩에 대한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 데이터 센터형 대형 디바이스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실적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2분기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을 이전하나 봐요. 그게 이제 완공되면 100% 이상 생산 능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소켓 기업 대장이고, 소켓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소켓, 리노공업, ISC, 그 다음에 TFE, TSE, 요 두 개, 이렇게 있죠. 총 4개죠. 4개 가장 대표인데, 괜찮은 구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SBS는 참 아쉬운 기업인 게 뭐냐면, 광고가, TV가 발목 다 잡고 있어요. TV 광고가요, 23년에 마이너스 22, 작년에 17, 올해 3분기까지 또 마이너스 20. 계속 감소해요. 예. 작년 수준만 유지됐어도, 작년만큼만 했어도 600억을 버는 거래요, 올해. 예.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PER은 그래도 8배니까 싸긴 싼데, TV 부진에도 그래도 기대치는 넘겼습니다. 기대보단 잘 나왔어요. 넷플릭스 효과가 컸어요.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 제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 TV가 언제 돌지가 관건입니다. SBS 주가 제대로 가려면 TV가 약간이라도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돌리겠죠. 이렇게 뭐 계속 나쁘겠어요. 그죠? 어느 시점에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심택은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주가 빠졌잖아요. 근데 길게 봐라, 우상향이다. 예, 원재료가 좀 많이 올랐어요. 금과 구리로 만드는데 요게 좀 부담이 됐고, 저부가 기판도 좀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좀 느렸던 거죠. 예, 그러나 경쟁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소캠, 그 다음 GDDR7, 요 경쟁력 갖고 있는 기판 업체죠. 그래서 요런 3분기 실적 부진은 좀 일시적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업까지 한번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공시하고 시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아까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약 3.76조 원짜리. 그래서 이번 공시는 미국 기업에 아마 파나소닉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죠. 중국 배터리 아무튼 쓰면 보조금 안 준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그죠? 그래서 ESS 위주로만 수주 나오다가 전기차에서 나왔던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전기차는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전기차가 하나 터트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터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탈중국 수혜를 이제 전기차용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CS 윈드 수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윈드타워 2,901억 정도 베스타스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CS 윈드 실적도 좋았고 수주도 잘하고는 있습니다. 파이버 프로는 이제 관성 항법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미사일 같은 데 있잖아요. 천군 같은 데 탑재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하나 인수한대요. 에세텔로부터 공장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MU라고도 하는데, 물체 운동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 모듈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로켓이나 로봇, 항공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또 회사입니다. 자, 디지털 대성 요새 주가 좀 오르곤 있는데 실적 좋더라고요. 이번에 주가 뭐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배당도 많이 주기로 유명하죠. 주가가 좀 안 갔었지만 일단 최근에 여기 김인규 부회장이 7만 주나 사버렸어요. 오, 많이 샀습니다. 여기 이제 수능은 끝났고, 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쌈젠터 아시죠? 여기가 티니핑 김소은 대표가 한 3억 정도 순매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TFE는 KB자산운용이 지분을 신규로 5.39% 취득했고, 우리 함께배우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테스트 소켓, 아까 소켓, 보드, 인터페이스 보드, COK, 요게 이제 어떤 반도체 칩을 이제 이송하고 검사하기 위한 어떤 이제 물리적 연결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이고요. 요 세 개 다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DDR5 전원, GDDR7, AI, HBM도 수요 증가 수혜다. 경쟁사 ISG가 SK그룹에 넘어갔죠. 삼성전자 소켓 물량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객사 다양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CPO라고 기억나세요? 우리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했죠. 어렵지만 패키징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바로 옆에다 붙여주는 거죠. 근데 요거를 브로드컴이 유일하게 테스트 소켓을 따낸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신규 시설 투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TFE의 미래도 좀 밝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진짜 완전히 파란색입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오른 거 오늘 하루에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4%가 폭락했고 4천까지 떨어졌고요. 근데 11월은 어쨌든 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냥 다 팔아가지고 뭐 오른 게 오늘은 정말 대단한 거죠. 유한양의 현대미포, APR, 코웨이, 뭐 요즘 셀트리온, 요새 분위기 좋죠. 이 정도고 오늘은 뭐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SK스퀘어, 하이닉스, 두산, 증권주, 또 지주사, LNF, 2차전지, 한미반도체, 삼성 SDI, 뭐 가릴 것 없어요. 두예빌, 현대일렉트릭, SK, 네이버, 뭐 그냥 삼성전기,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빠진 거는 뭐 특정 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 돌겨 맞아버렸고, 코스닥도 오늘 안 좋았어요. 오른 거는 뭐 신규 상장한 기업들 일부랑 시어스테크, 여기 실적 좋았고, 파크 시스템즈가 그래도 좀 많이 올랐고요. 덕산, 네오룩스, 실리콘2, LNC 바이오, ST팜 정도. 바이오가 그래도 잘 버텼죠. 반면 코미코는 반도체 그냥 완전 학살 당했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반도체 소부장도 그냥 다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 반도체가 시퍼렇게 그냥 완전히 멍이 들어버렸네요. 그리고 오늘 일단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삼영, 세진중공,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이제 조선업 협력 요것 때문에 오늘 그나마 보세요. 조선주 좋죠. 대한조선 4%, 조선주가 조금 괜찮았습니다. 반면 뭐 두산하고 오늘 LS 하이닉스가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삼영엠텍, 조선주죠. 상신 EDP, 2차전지, 파크, 에이벨바이오, 덕산네오르. 특정한 특징은 없고요. 일부 이제 개별 기업들만 강했던 것 같고, 반대로 오늘 TLB가 12%. 뭔 잘못을 한 거죠?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잠깐만요. 이게 저도 요즘에 차트를 안 봐가지고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12% 빼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유진도 10%, GNC 에너지는 뭔 죄를 졌나요? 9%나 빼나요? 이오테크. 그러니까 기회는 또 오는 거는 같아요. 제가 딱 봐도 이제 가격은 또 괜찮아지는 가격들이 오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막상 오면 투자하기 힘들고 무섭고 더 빠질 것 같고 그죠? 예, 또 들고 있는 분들은 짜증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장은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2조 8천억 팔아버렸고요. 그냥 뭐 어디 망합니까? 왜 이렇게 팔아요? 예, 아무튼 지금 분위기 좋지 않고요. 오늘도 미국 증시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제 계속 박스권으로 보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변동성이 나오고 바로 가기 힘들어요. 기간 조정 갑니다. 이렇게. 예.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고요. 요 3,800, 4,200 기간 조정. 요게 한 달에서 두 달은 갈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는 반대로 투자를 하는 구간이고 위로 가면 조심하는 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늘은 뭐 가장 눈에 띄었고요. 조선 기자재도 좋았고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좀 일부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도 오늘 조금 살아났고 비료 관련주도 뭐 다 좋지는 않네요. 통신주, 백신, 뭐 제약주 일부 상승했고 다 시퍼렇습니다. 그냥 반도체 박살, 2차전지 급락, 인터넷 급락, MLCC 급락, 가릴 거 태양광 급락, OLED 급락. 도대체가 뭐 버티는 기업이 없네요. 기본적으로 다 2% 이상씩. 항공주, 정유주, 풍력, 다 오늘은 뭐 원자력까지 충격을 받으면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방송을 좀 했는데, 일단 좀 고생들 하셨고요. 시장이, 그러니까 11월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천천히 하세요. 덤비지 마세요. 오른다고. 반도체 기다리면 또 좋은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도주 투자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잘 좀 분할로 뭐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담아보시고 보유한 분들 어차피 사이클 내년까지 보시고 나는 끌고 간다고 하면 그냥 좀 지켜만 보세요. 뭐 그냥 하루 보고 하루 이렇게 빠지고 오르고 하는데 보면 막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좀 하실 일 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할 게 없습니다. 지금 장은. 조금 보수적으로는 봐야 돼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썩 분위기가 좋지 않고 AI 버블 논쟁 요게 당장 해소될 문제도 아니고 근데 그것보다 셧다운은 끝났는데 경제지표 확인 안 되는 거 이것도 좀 짜증나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정리될 때까지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함께 배우기는 사실 뭐 이제 금융 지식 쌓자 뭐 이런 내용인데 아마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는 같은데 또 요청도 있었어요. 많이. 금융 상품이나 금융이나 이런 거 좀 다뤄달라. 뭐 ETF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시리즈별로 해볼까 해서 내일은 일단 기초적인 거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만들어서 내일 오전 10시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연회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강연회 제가 알고 300명인데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명인가 두 명 남았었나? 그죠? 내려가 버렸죠. 주말 오프라인 세미나 이거. 요겁니다. 요거. 300명 정도 분들께서 이미 다 찬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워낙 지금 이 피터케이님은 아시잖아요. 어디서도 강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안 하세요. 원래 강의 자체를 안 하십니다. 특별히 진짜 부탁해서 모신 거고 그다음에 이선희 대표님도 이선희 대표님 강의 많이 하시죠. 활발하게 대외 활동하고 하고 계시고 근데 또 특별히 와주셨어요. 요새 활동 좀 줄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모신 분들이니까 한번 와주시면 좋겠고 아마 많이도 오실 것 같고 근데 노쇼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당일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당일날 11월 29일 날 오셔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노쇼가 꼭 있으니까 있더라고요. 노쇼. 그래서 여기 신청 못 하셨어도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되면 서서라도 봐야죠 뭐. 예, 그죠? 그런 일 없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시장 참, 예, 기운 빠지는 시장인데 뭐 기운 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났죠. 그래서 수험생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잘해 뭐 이렇게 결과는 모르지만 많이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